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로 대지가 촉촉해졌죠. 농사 짓는 손길이 이제부터 빨라질 텐데요. 벼농사 짓는 농민들은 모내기 준비에 들어갈 겁니다. 벽시 고르고 소독해서 벽시 틔워놓고 좋은 날 기다려서 모내기도 하시겠죠. 올해는 모내기 준비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시작부터 걱정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3에서 5%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면서 전면 재검토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기원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될 벼농사, 풍년이 돼도 걱정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 논란입니다. 여성들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하자. 참신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참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쌀 소비량이 줄면서 쌀이 남아돌면서 양곡관리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쌀이 남는 문제는 밥을 적게 먹는 게 반만 먹는 게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오죽 답답하면 같은 당 인사들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시대착오적인 해법이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깊은 고민과 논의마저 식어버릴지 걱정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광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사이에 상생 협력 협의안 도출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가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광양시와 시의회, 지역의 납품업체들이 포스코가 지역 상생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비난의 입장을 냈어요. 네, 광양시와 포스코의 상생 협력 협의안 도출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정비협력회사 15개사를 3개사로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이 포스코와 광양시의 상생협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고 광양시와 시의회가 포스코 정비협력회사 설립 계획에 대해 우려의 입장과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포스코 이사회의 결정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포항으로 이전하면 포스코 본사와 옛 포스코 케미칼인 포스코 퓨처엠 등 포스코의 3개의 핵심사가 포항에 입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제철소로 성장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편을 감내해온 광양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포스코를 비난했습니다. 광양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 광양지역 상생협력협의회에서 지난 1년간 주제로 논의해온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전이 조속히 광양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 정비협력사 15개를 3개사로 합병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회사 규모가 대형화할 것이 확실시되고 결국 각종 자재나 공구, 용역 등 납품을 도맡아 왔던 지역의 중소납품업체를 제치고 포스코 계열사를 통한 납품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광양 본사 이전은 둘째치고 정비협력사 합병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온 광양시로서는 당장의 정비협력회사 통합에 따른 우려가 발등에 불에 떨어졌습니다. 네, 광양시와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는 납품업체 생존권이 걸린 현재의 납품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존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합병 과정에서 실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보장하고 광양시와 포스코의 상생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광양시와 시의회의 입장문 발표에 앞서 지역 중소납품업자들은 지역 상권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지역의 납품업자들은 포스코 정비협력사 13개사가 통합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납품하던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포스코 계열사인 N2B의 영업망을 탈취당할 것이 뻔할 것이라며 우려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은 포스코가 새로 정비회사를 통합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결국 지역의 납품업체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포스코를 비난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은 포스코가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N2B 납품 품목에서 지역업체들의 납품 품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실천적인 선언이나 보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역업체들은 포스코 정비 전문 자회사 추진은 지역 중소납품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광양시는 물론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유관기관과 단체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상생협력 체결은 미뤄지고 지역사회 이익에 반하는 포스코의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볼 일이기도 하고요. 자, 여수로 가죠. 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 10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정기명 시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유연한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 또는 무기력한 시정 운영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선 8기 정기명 시장이 출범 10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이 취임 이후 공직자들과 시민들과의 소통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 시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이 전임 권오봉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에 비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연함을 지역 일부에서는 무기력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소통 중심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은 주로 공직자들인데요. 공직자들은 정기명 시장이 시 실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라며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기명 시장의 소통 행정에 대한 평가는 일단 공직사회를 중심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소통 행정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직기강 해이나 아니면 무기력한 행정 추진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역 언론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장 취임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지자체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은 확실히 전임 권오봉 시장과는 확실하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의 경우 취임 이후 지역 공직자들과의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이런 정기명 시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을 권오봉 전임 시장과 대비해 호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정기명 시장의 시정 운영 스타일이 무난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무기력한 시정 운영 스타일이라는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정기명 시장이 취임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지역구 2명의 국회의원의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에 대해 시장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고 시의회의 국회의원들의 대리전에도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는 반대 다른 건 몰라도 지역구 두 국회의원의 힘겨루기 또 시의원들의 대리전 여수시장으로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눈치 보기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정기명 시장 취임 이후 지역구 2명의 국회의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학병원 유치 등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에 시의원들의 대리전 상황까지 겹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개성이나 소신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시장으로서 제대로 된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사실 여수시장 자리는 여수시 전체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수시 전체 유권자들의 받고 선출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내년에 총선을 앞둔 그것도 임기
겨우 1년이 남은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으로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중앙정치나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를 주문하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는 지방의원들과 상의해서 시장인 자신이 잘 처리하겠다는 당찬 주문을 이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자신이 소신 있는 시정을 펼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정기명 여수시장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속모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고 주말까지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간만에 비가 단비가 많이 오죠. 내리니까 네.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센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감성 왜 또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변호사님을 또 센치하게 만들었나요? 비가 오면 뭐또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센치질 수도 비 있고 때문입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봄을 타십니까? 봄도 타고 비도 오고 참 비 때문이에요. 비 때문이에요. 갑자기 빈 얘기를 하신다고요? 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비도 오는데 이따 끝나고 막걸리나 한잔 하시죠. 갑자기 눈물을 이 변호사님께서 좀 닦으시는데 와, 비 이야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지는 상상도 못해서 근데 약간 발음이 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좀 예. 이제 건조한 대기가 좀 촉촉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비가 너무 산불이 많이 나서 이 비가 좀 어제 왔으면 많이- 어땠을까 진짜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 먼저 화제의 판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하나 또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외자죠. 이제 혼인 외로 이제 그 출생을 한 경우에 생부가 그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 이제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자, 이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용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에 출생한 자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누가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혼인 외에 출생한 자는 뭐가 하도록 돼 있는 거,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엄마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명확하잖아요. 네, 네, 자기가 네, 네. 이제 뭐 그런데 이제는 생부는 그게 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뭐가 소재가 불명한 경우, 거의 그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법률상으로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의 실체는 거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법률 혼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이제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생하게 됐는데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생부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이 헌법재판소 청구를 한 거죠. 이거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네네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들 청구를 들어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그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이것이 기본권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권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서 즉시에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출생 등록될 권리 자체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한 이른 시점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다. 그래서 기본권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없는데 서류상 법률상 정리만 안 된 그 여성분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사정들을 가정해봤을 때 그런 뭐 불가항력적인 사유만으로 출생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이 부분 좀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은
그 출생자의 신고 의무 자체도 신고 의무까지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단순 유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된 입법을 하라 이런 형태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 판결 정리해봤고요. 주제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요즘에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국 산불 발생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불과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좀 비가 많이 내려서 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신고 대응이 참 중요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신고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공권력 낭비는 물론이고요. 다른 사건 사고에도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이런 거짓 신고는 화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충남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차 4대가 출동했는데 거짓 신고였고요.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경찰에 소매치기 당했다 이렇게 거짓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거짓 신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은 거야? 어? 내가 그 정도 해줬으면 남편 놀이는 한 거 아니야? 남편돌이 좋아하시네. 뻑하면 손 찍어마고 뻑하면 거짓말해. 술 안 마신 날이 있었냐? 야야, 내가 또 언제 또 때렸다 그러냐? 그냥 성질에 못 이겨서 손이 좀 올라간 거 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야. 어? 10년도 넘은 얘기를 틈만 나면 끄집어내서 사람 열불 터지게 하잖아. 어? 그래서 오늘은 좋게 술 한잔 하면서 풀어보자는 게 또 삼나게 생겼다. 야, 그만하자, 그만해. 아유 그래 그만해 그냥 그만해. 나는 씻고 잘라니까 더 드시고 죽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 쿵 우당탕탕. 아유 아빠. 아이고 얼굴 멍까지 들었네. 저놈의 인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띠띠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아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지금 화장실에 피해 있어요. 빨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빨리요. 똑똑똑 경찰입니다. 아니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이 인간이요. 제 얼굴을 이렇게 때려놨어요. 이것 보세요. 아유 진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팬다니까요. 저 인간이. 아니 내가 언제 와 먼저 칼 들고 나 죽이겠다고 설친 게 누군데? 어? 네가 먼저 칼 들었잖아. 자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아내분이 먼저 흉기로 위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내분은 남편이 먼저 얼굴을 때리셨다는 거죠? 그럼 내일 두 분 다 경찰서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신고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조금 했거든요. 그게 남편이 때린 게 아니고 제가 좀 어제 욕실에서 넘어졌는데 좀 화가 좀 나가지고 그냥 좀. 뭐라고요? 뭐 남편분 이야기하신 거는 그럼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저도 저 여자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길래 성질이 나서 저도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 거의 뭐 막장 가족이라고 봐야 막장이네요. 되겠죠. 막장이에요. 막장이라고 봐야겠죠. 예. 아무리 이게 극본이라고는 해도 참 이게 답답하네요. 예. 아이고 왜 웃음이 그러니까요. 어이가 또 이렇게 없어서. 두 분의 예. 또 아주 맛깔나는 연기와 함께 거짓 신고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거짓 신고에 대한 이야기들 풀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고정 코너 라전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분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경찰에다가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맞지도 않았는데 혼자 화장실에서 맞았다. 넘어지셨는데 예. 남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러고 나서 더 가관인 게 남편도 흉기로 아내가 먼저 자기를 위협하려고 했다. 특수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예.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막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짓 신고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서요? 거짓 신고란 제가 말할까요? 거짓 신고라는 말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이제 제 3조에 보면 이제 경범죄의 종류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짓 신고 해가지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거. 이제 신고한다라는 뜻이고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경범죄 처벌법상에 이제 거짓 신고라는 게 아예 조문상에 있는데 네. 오늘 이 꽁트의 사례는 단순 거짓 신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무고죠, 무고.
무고라는 거를 저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무고는 이제 형법상에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그러니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예요. 지금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 대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 공무원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경범죄 처벌법상의 거짓 신고 수준을 넘어서서 무고로 볼 여지까지도 있죠. 예. 예, 꽁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거짓 신고라고 보기보다는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장난으로 뭐 여기 불이 났어요, 아니면 여기 뭐 사건이 발생했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 정도의 신고가 아니라 그냥 아예 남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말씀하신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했을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소방서나 경찰서가 아니라 그냥 일선 공무원분들한테 거짓으로 신고한 것까지도 다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법상 조항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그러니까 형사처벌 말고도 그 징계처분을 하게 한 목적까지도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징계처분은 어떤 그 사적인 직장 내에서 징계처분 이런 건 포함되지 않고요. 이 공법상의 징계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신고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시청 직원인데 다른 시청 직원의 비위 사실을 시청 내부 감사실에 뭐 이렇게 신고를 했다. 뭐 이것도 역시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또 궁금한 것은 이 꽁트에서는 그 부부가 서로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무고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각각 별개의 범죄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무고한 것이고 네. 남편은 아내를 무고한 것이죠. 근데 둘 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난이 좀 과했나 봐. 어떻게 이러면은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가? 수사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이 막 본격화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무고죄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수 또는 자백을 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기 전에 빨리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잘못했다고 빌면 좀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만 길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례에서 아마 이제 뭐 무고로까지 뭐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공권력을 발동시켰잖아요. 출동하게 했잖아요. 다른 긴급한 상황이 있는 곳에 출동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그 경범죄 처벌법상의 어떤 거짓 신고 수준으로는 이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기소할 수는 있겠죠. 예, 아마 무고로까지 기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중간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자백을 했죠. 네, 뭐 예. 술 마시고 좀 취하고 막 홧김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뭐 거짓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형법에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죄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뭐냐면 위계라는 것이 말은 어려운데 이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게 허위 신고도 거짓 신고도 포함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드컵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해가지고 대테러 부대 뭐 3개 중대가 출동을 하고 뭐 소방서가 막 5개 소방서의 전 인력이 투입되고 이랬다면은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른 어떤 공무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허위 신고라는 그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켜서 이 공무집행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다른 공무집행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성립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신고라는 것이 그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가 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 많았잖아요. 뭐 공항에다가 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뭐 그래서 비행기가 뭐 몇 시간 동안 떠나지 못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뭐 많이 접해 봤는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지난 주말에 이런 날은 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만우절이었어요. 경찰에서 허위 거짓 신고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도 했는데 이 사례가 아주 다양하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우절이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만우절이 특히나 112 이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쉬는 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하는 건 뭐 모르겠는데 그쵸. 이거를 왜
119에다가 112에다 신고를 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보면 이런 거짓 신고,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에 거짓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재미로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것이 이제는 그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범죄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까 그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그 112에 5시간 동안 무려 600통의 와. 거짓 신고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 전에도 거짓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5시간 동안 600통이요? 네, 이게 그래서-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위기에 진짜. 의한 다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예. 또 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병원 건물 등을 내가 폭파하겠다라고 실제로 알고 봤더니 또 이것도 거짓 신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는 뭐 전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 내가 폭발물을 설치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했다가 아니라 설치됐다 뭐 이렇게 됐다.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112에 5시간 동안 600통 한 사람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약과입니다. 약과예요? 예, 더한 사람도 30초에 있어요. 한 번씩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약과입니까? 그 사람도 대단하긴 한데 1년 동안 4만 9천여 차례의 119에 신고 전화를 한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분 휴대폰을 역시도- 뭘 쓰시길래 그렇게 기능이 좋은 걸까요? 근데 4만 9천 번을 신고를 하려면 거의 하루 종일 전화기를 그쵸. 붙잡고 있어야 대단하네요, 되나. 이게 진짜. 실제 있었는데요. 김제에 있었던 한 남성인데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전화, 문자 이런 걸로도 했고요. 그러니까 폭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4만 9천 차례인데 실제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 원만 받았다고 해요. 참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굉장히 상습적인 사람으로 이제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아마 등록돼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좀 되게 처벌이 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제가 이제 판결문까지는 보지는 못해서 예. 이제 이런 사례도 있고 뭐 그리고 대부분 거짓 신고 사례는 이제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아 이게 장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기에는 만약에 정말 그게 진실이었을 그렇죠. 경우에 예. 이게 벌어지는 피해를 생각하면 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단 1회에 그치더라도 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되지 않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거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신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벌 받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우선 그래서 뭐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 존재하지 않은 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단순히 뭐 좀 정도가 약한 정도라면은 그래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고요. 그보다 아까 상황이 심각한 어떤 타인을 형사처벌 내지는 공법상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우리 꽁트 사례하고 비슷하겠죠.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무고죄가 성립이 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굉장히 그 형량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굉장히 무거운 범죄예요. 그리고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러니까 어떤 거짓 신고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아까 뭐 폭발물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상습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우율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좀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만약에 현행범으로도 체포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런 체포에 대한 규정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네. 자 현행범은 말 그대로 지금 딱 그 현장에서 들킨 거잖아요. 네네. 그 범죄 행위를 그러니까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우리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현행범인은 꼭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그게 원래 원칙인데 예. 이제 또 특별한 규정이 뭐가 있냐면 형사소송법 214조를 보면 경미한 사건과 현행 범인의 체포라고 해서 그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 범에 대해서는 그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 거짓 신고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경범죄 중에서는 중하게 처벌하는데 60만 원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포할 수 있죠 현행범인. 그래서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 사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짓 신고 하신 분들은 아 그냥 전화 통화해가지고 아닌데
아닌데 사실은 농담이었는데 이랬다고 해가지고 체포 안 당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허위 신고, 이 거짓 신고 하시는 분들 발견하시면 영장 없이 누구든지 직접 바로 체포할 수 있으니까요. 체포해서 경찰서에 인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냥 묶으면 되나요? 예, 결박해가지고 예, 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니, 제압해가지고 그러다 오히려 신고당할 것 같은데. 예, 필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하신 후에 예, 가까운 어떤 경찰서나 파출소로 인계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거짓 신고로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전개하는 과정도 궁금한데 법원의 판단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될까요? 법원의 판단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범죄지 않습니까? 네. 경범죄든 뭐 형법상의 범죄든 범죄이기 때문에 우선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거짓 신고 이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한 어떤 장난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래서 무고죄를 적용할지 말지 고민을 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허위 신고나 거짓 신고로 인해서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결과가 초래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지 무고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그럼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다면 뭐 훈방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죄를 적용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형의 범죄들은 그 재판 확정 전에 특히 무고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이제 끝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한 경우에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다면 조속히 좀 자백을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뭐 그냥 뭐 좀 신고했다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이 형이 막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지 않다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데 지금 양형 기준을 보면은 이 단순 무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6개월에서 한 2년형 정도 그리고 감경되면 한 1년 그리고 가중처벌될 경우에도 한 4년 정도 이제 단순 무고의 경우입니다. 4년 정도를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형이 가볍다고 했잖아요. 뭐 2년, 4년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보면 형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신고를 하는 그 행위 한 번의 그 행위 자체로도 징역 2년에서 4년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와 형량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많이 하죠. 실제로 근데 무고죄 제가 지금 자꾸 형량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건 제 입장일 수도 있는데 법조계의 시각은 뭐냐면 이 무고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피해 상황이나 사회적인 병폐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4년 이런 걸로는 택도 없다. 더 훨씬 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법정형이 10년까지 규정이 돼 있으니까 10년까지도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악성이면은 뭐 더할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 꽁트로도 죄송해요 좀 홧김에 그랬어요 아니면 뭐 농담으로 그랬어요 죄송해요 진짜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런 것은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편이에요. 우선은 만약에 이제 꽁트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부부 싸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과하게 서로 이제 골탕을 먹이려는 뭐 네.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제 신고를 해서 공권력이 뭐 만약에 뭐 이제 경찰들이 많이 출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단순히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수준에서 안 끝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경찰관 한 분이 출동을 하셨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그거 사실은 아닙니다라고 해서 했다고 하면 막 그 부분을 뭐 끝까지 뭐 어떻게 막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실제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신고의 내용이 뭐 단일회에 그치더라도 뭐 이제 아까 뭐 폭발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조사하는 인력이 다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거 그냥 한번 했다가 그냥 그 뭐 강간으로 신고당했는데 그 사람이 또 했던 말이 또 많이 기사화가 됐던데 네. 그냥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벌이 약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도 사실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거짓 신고를 했든 무고를 했든 간에 이게 초기 단계에서 좀 내가 뭐 장난이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가볍게 한 행동이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빨리 밝혀서 이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뭐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자가 어떠한 명예나 피해도 받지 않은 상태 정도라면은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그걸 인정 안 해서 이게 검찰로 넘어갔다 아니면은
법원에 기소까지 됐다. 뭐 일이 더 이렇게 되면 커지겠어요. 이 사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장난이었다라는 말이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땐 때는 아니, 안 늦은 되겠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했더라도 빨리빨리 어떻게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자백이나 자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짓 신고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 가장 먼저 배웠던 환경운동 하면 바로 쓰레기 줍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길거리에 수많은 쓰레기는 주워서 해결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바닷속의 쓰레기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의 정답을 찾아봤습니다. 여수 바다 곳곳을 누비면서요. 수중 정어 활동도 하고 어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어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네오다이버스 봉사단이 있습니다. 예. 지난 25일에는요. 여수 웅천 친수공원을 찾아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수중 정어 활동과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수 네오다이버스 봉사단 오충호 단장 만나봤습니다. 소라면 관계에서 주민들이 잘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제가 농촌교육문장이기도 하거든요. 주민들이 잘하는 농업을 중심으로 학교 국가과목에 맞는 농촌교육문장하고 마을 기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꼬물꼬물 곤충나라 주식회사의 오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봉사활동 했던 거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직원들 7명을 데리고 화양면의 장수리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집수리 봉사활동도 한 10년, 그다음에 또 하면서 다이버도 하면서 다이버 하면서도 이제 뭐 좀 열심히 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 네오다이버스 클럽도 해양수산부 장관상도 받고 하면서 재능 기부도 하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근데 좋은 일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봉사단이에요? 회원들 한 20명쯤 되고요. 인명구조부터 해가지고 재능기부. 쉽게 말해서 뭐 섬에서 어촌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노동력을 할 수 있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들이 우리는 즐기면서 바다를 들어가서 제일 좋은 일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씩 건져주고 그런 게 한 100만 원씩 하거든요. 잃어버리면. 어려울 때는 뭐 통발 같은 것도 건져주기도 하고 군물 작업도 해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거 즐기면서 하지만 그냥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잖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어민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다수죠. 다이브 할 때는 그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하시는 게 섬에 있는 어르신들 돕는 일을 많이 하시나요? 보통 어촌계가 보통 나이가 65세, 거의 60세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섬을 보면 보통 뭐 청년이 55세 이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데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럼 청년이 60세 이하면 어르신들이 몇 살일까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워낙 많이 다니니까, 여수 섬을 많이 다니니까 많게는 검문도도 가고요. 검문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수 배가 사라져가지고, 넉동으로 가기도 하고, 뭐 안도도 가고, 제일 많이 가는 곳들은 뭐 오로도, 개도. 다이버들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다이버 배울 때는 그냥 등산을도 한 10년 다녔었는데 등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닷속 가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에요. 저는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닷속 가까운 것들은 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 버리기도 하지만 뭐 멀리서는 중국에서 떠내려오는 것들, 일본에서 떠내려오는 그 쓰레기들도 참 많아요. 딱 보이니까 많게는 뭐 어민들도 많이 버리기도 하죠. 사실 그물을 누가 버리겠어요, 그죠? 통발을 누가 버리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쌓이다 보니까 뭐 고기들도 안에 있는 생태계도 다 썩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좀 치워주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해드리는 게 우리하고 어민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때요?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그런 TV 속에서 보는 물고기도 많이 있고 이런 맑고 투명한 그런 바다가 상상나거든요. 어떠세요? 맑고 깨끗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다 그렇지만은 않죠. 근데 작업을 많이 하는 곳들과 뭐 방파제 밑에 배들이 많이 이렇게 뭐 정박되어 있는 곳 밑에들은 정말 지저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바다가 아니고 쓰레기 반 바다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것들은 그렇고, 가까운 것들을 많이 좀 우리 보시면 여기선 터미널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다음에 뭐 남면 터미널이라든지 뭐 가까운 곳들 있잖아요. 백야도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서 한 번씩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개월 배웠죠. 처음에 할 때 처음에 갈 그때 신월동 바다를 들어갔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깜깜하구나. 깜깜하구나. 아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바다 이게 아닌데. 아니, 들어가다 보면은 가끔씩 힘들 때도 있어요. 3월 25일 날 웅천 친수공원 갔다 왔어요. 친수공원에 작년에 거기 가서 사람 키 많은 통발을 건져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수심이 만조가 됐을 때 물이 다 차면 7m 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래가 유실되지 말아라고 딱 돌로 싸놨어요. 그 그물로. 근데 그게 돌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 통발을 건져 나오면서 물속에서 땀 흘린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까지 꽤 많은 활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막 한 15년쯤 넘었죠?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렇죠. 섬에서는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되면 늦봄 정도 되면은 자연산 미역들이 막 커요. 사람 키만큼 큽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위에 것만 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만. 그죠? 근데 저희들은 다이버 갈 때는 물살이 세거나 파도가 세거나 그럴 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어민들은 그 물때가 지다 버리면 미역이 녹아버리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가지고 회원들 한 4명 정도 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도가 세고 울렁울렁 될 때 멀미하면서 그 미역을 따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죠? 믿지 못하죠? 물속에서도 멀미하나요? 하죠. 물속에 보통 파도가 있으면 저희들 사람마다 틀리지만 한 5m 이하로 내려가면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미역이 5m 밑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2, 3m권에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은 저희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울렁울렁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멀미는 나죠. 미역을 따고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다시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니까 멀미가 많이 나겠죠. 그죠? 울렁울렁 그죠? 멀미 나면은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바닷속에서도 그래요. 안 움직이려고 돌 잡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었다가 괜찮으면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보람도 되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지금을 바라보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위험할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도 하죠. 우리가 이제 미역 같은 경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하지만 가끔씩은 꼭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수심이 20m.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 받을 때 뭐 17m, 18m에는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직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취미라는 거니까 꼭 필요한 데 있습니다. 뭐 궤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27m, 3m까지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멸치 잡이를 하는데 줄이 끊어졌어. 그럼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그걸 빨리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후배랑 둘이서 가서 어떻게 보면 앞도 안 보입니다. 호라시를 키고 가도 앞도 안 보이죠. 30m까지 내려가면 아무리 좋아도 시야가 안 나오거든요. 끊어진 굴을 찾아가지고 돌이나 따뜻하게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물들이 안 움직이고 안 끊어지니까. 근데 급하니까 요청을 오직 급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그래서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보람되는 것들은 저희 회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2년 전에 구례에서 물난리 났잖아요. 회원도 구례에서 버섯을 키우는 분이 계셨어요. 버섯이 다 떠내려가고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돈보다도 물질쟁이보다도 인력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 집기부터 해가지고 그 버섯이 이제 물에 떠다니고 하니까 다 썩잖아요. 그 냄새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도 갔다 왔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 도와주시잖아요. 네. 섬에서도 주민들 도와주시고 이제 뭐 집수리 하시면서도 이제 많이 도와주실 텐데 그분들이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예. 여름에 육지에서 봉사활동할 때는 주방에서나 뭐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낀다고 아껴두는데 저희들은 쉽게 뭐 경험하고 겪고 먹을 수 있는 것들 갖다 줬대. 그다음에 섬에 갔을 때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정말 귀한 손님 왔다고 삼겹살 꺼주거든요. 저분들 정말 귀한 손님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차려줬을 때, 그때 그죠. 우리 회원들 그 표정을 알아야 된다. 띵. 근데 이렇게 다양한 봉사를 꾸준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아무래도 회원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회원들이 즐기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재미있게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가 잘하는 거 하자라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 회원들을 보면은 그냥 십시일반 어려운 점들 그냥 구슬일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별말 없이 따라주고 그 우리 친구들도 우리 뭐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후배들도 잘 따라와주고 후배들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게 우리 네오 다이버스 클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적의 레인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밖으로 출렁이던 헤드라이트 강물도 갈 곳을 잃은 채 울먹이고 자동응답기에 고요한 시간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기다림은 밤부서 잊혀진 화초처럼 조금씩